노란봉투법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외우세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 이미 해임된 노동자도 다시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들어와라. 100명이서 운동하던 게 500명, 1000명이서 노조 시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노조 시위를 통해서 파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사가 경제적인 손실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원래는 과도한 또는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파업을 하는 하청업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본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끔 다 대기업들을 죽여버리는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세 번째, 노조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악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민노총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고, 민노총에 따라서 원가가 결정되고, 민노총에 따라서 소비자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 초인플레 사회에 들어가는 거고, 고용도 맡기고, 기업들은 다 해로 나가는 거예요. 그 노란봉투법이 문제라는 거는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을 잘하셨고,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를 쓰고 지금 맡고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은 이 노란봉투법과 국회에서 싸우게 될 것을 이렇게 전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라는 이 입장 아직도 변함이 없냐라고 민주당 의원이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담하죠, 그죠?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좀 벙찌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좀 말리면은요, 그거는 내가 과거에 한 말이고 지금은 좀 생각이 막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게 빌미가 돼서 그렇게 생각을 쉽게 바꾸면 됩니까? 역공의 빌미가 되거든요. 근데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라는 입장에 대해서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하죠. 문재인이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면 누가 김일성주의자예요? 신용복을 존경한다. 신용복은 누굽니까? 김일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자는 통역당의 주모자예요. 그 사람이. 국법법 위반으로 감옥에 갇혔는데도 위장으로 전향서를 쓰고 밖에 나와가지고 총복 활동 그대로 하던 사람이 신용복인데, 그 신용복을 존경하던 문재인이가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면 누가 김일성주의자입니까? 김정은한테 USB 갖다 주고, 김정은이 좋아하는 중국이 좋아하는 탈원전 다 해놓고 말이죠. 태양광 깔아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돈을 다 벌게 만들고, 부동산 폭등시켜가지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땅 사게 만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김정은이 좋아하는 거, 한미일 훈련 같은 거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막 뻗팅기고, 일본과의 관계 파탄내가지고 지소미아 파기시키고, 한미일 관계 악화시켜놓고, 트럼프가 추진하는 반중 정책에 참여 안 하고, 그게 공산주의자고, 그게 바로 김일성주의자고, 그게 바로 김정은주의자입니다. 그 통일 연락사무소 파괴가 됐는데도 한마디도 못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탈북자들 건너왔는데 법적 절차 전부 다 북송시켜버린 게 인권 살인마지. 그게 김일성주의자죠.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고영조 변호사의 발언에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이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세월호 재미 봤으면 치워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김문수 이거는 이 인권 그리고 아이들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웬만하면은 이런 질문 받으면 그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귀하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건데,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얘기하냐? 광화문에 기업공간 설치는 잘못됐다. 10년이 넘어도 세월호 이야기하는 거는 매우 잘못됐다. 맞는 말입니다. 세월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근데요, 세월호는 안타까운 사건들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의 1년간의 재난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고독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자살자가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낙태로 인해서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이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꼭 안타까운 사건이고 국가적인 추모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특별한 사망으로 규정을 하고 정치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규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게다가 세월호는 곧 정치의 도구로 활용돼서 이 보수 세력을 괴멸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논리로 써먹어진 소재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광화문에서 10년 동안 설치해가지고 계속해서 아이고 곡소리 내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재난사고 일어나고 태풍 일어나고 배가 침몰하고 이래도요, 미국 대통령한테 최행지라고 합니까?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런 일 해요? 왜냐면은 사망을 받아들이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모든 생사를 주관할 수 없다.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 그 수준에 도달해야 그게 선진국이고, 그게 바로 성숙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고를 갖고 그냥 끌고 와가지고 10년 동안 곡소리 내고 이거 잘못한 사람 누구야 책임져? 그 다음에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금 얼마 썼습니까? 600억 가까이 썼어요. 근데 무슨 진상이 드러났어요? 진상이 없는데. 아니 이미 진실은 다 드러났는데. 이거를 10년 동안 한 것은 과도하다라고 발언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입니다. 그다음 오늘 본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장관 후보, 김문수 장관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쓱 이러면서 뭔 소리고 이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비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재평가라니 무슨 의미인가요? 탄핵 무효, 헌정 질서를 지금 부인하는 건가요? 헌재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
돈을 받고 안 받고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이런 문제가 아니다.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직권남용 정경유착 이런 중대한 범죄 행위라 탄핵된 것이다. 근데 이런 헌정 질서를 부인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아무리 헌재가 그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문건인데도 계속 헌법재판소를 들먹이죠. 근데 김문수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경유착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얘기하죠. 조목조목 비판하겠습니다. 정경유착이라고 얘기하죠. 검찰이 금융 내역을 다 조회했습니다. 최서원 씨랑 박근혜 대통령 그 계좌를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흘러간, 삼성으로부터 흘러간, 그다음에 롯데로부터 흘러간, 그다음에 최서원 씨로부터 흘러간 돈이 땡전 한 푼 발견됐나요? 무슨 이게 정경유착입니까? 그러면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출연을 했고 대기업들이 돈을 냈지 않냐? 그랬 따지면 김대중 노무현도 감옥 보내십시오. 김대중은 북한에 비료 보내기를 위해서 대한정십자를 통해 가지고 100억을 모금했어요. 누구로부터? 기업들로부터. 노무현도 정경련 산하의 중소기업 지원 현역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들 그 자금 출연했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K 그 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을 출연하라고 간접적으로 왜 안종범 수석한테 그거를 명령을 내렸냐면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민간이 참여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안종범 수석이 실제로 스텝을 밟았고 정경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정경유착입니까? 그래 따지면은 그 뭐 김대중 노무현 다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받아서. 그러니까 뇌물죄 무죄가 뜨지.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도 엮을 게 없으니까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진실을 아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직권남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문제가 되는 인사 3명 있죠. 그죠? 김종덕 문체부 장관, 그다음에 김종 문체부 차관, 그다음에 차은택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입니다. 이 세 사람을 최서원 씨가 추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의 스펙이 만약에 정말로 문체부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문제가 되겠고 이 사람들을 안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부당한 편익을 취하거나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대가를 받았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직권남용이겠죠. 근데 진짜 직권남용은 문재인이가 중진공 이사장이 이상직을 앉히고 사위가 거기 그 전무 자리를 받고 그다음에 문다혜가 용돈을 받은 게 그게 직권남용이겠죠. 그런 거 박근혜 대통령한테 없습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련된 모든 협회장, 그다음에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장 이런 거를 했던 분입니다. 홍익대 영상대학원장, 한국데이터 방송협회장, 한국디자인학회장 역임했고요. 김종 문체부 차관 같은 경우는 스포츠 경영 박사에다가 한국체육학회 부회장 출신이고 차은택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는 1000편이 넘는 광고를 찍었고 200편이 넘는 뮤직비디오를 찍었고 뮤직비디오 감독상 10차례 수상을 받았고 올해 광고 감독상을 받았어요. 능력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김종 문체부 차관과 김종덕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서원 씨가 추천을 한 게 아니고 차은택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된 이분이 최서원 씨한테 이런 인력풀이 있으니까 한번 추가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넓은 풀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일부로서 추천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검증 절차를 다 마쳤고 능력도 출중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현역이건 전직이건 모든 대통령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고 그렇게 말할 게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권남용 중에 또 뭘 끼워넣죠? 공무상 기밀 유출 이런 얘기하죠. 공무상 기밀 유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공무상 기밀로 취급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인터넷 기사 서치하면 다 나오는 것들인데 무슨 그게 기밀입니까? 그다음에 직권남용 중에 그 기업인들한테 강요를 했다 했죠. 그죠? 강요를 해서 재단에 돈을 냈다고 하는데 그거 강요죄 대법원에서 다 무죄 났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 않습니까? 강요를 한 적 없기 때문에. 이거 언제적 이거 얘기인데 이런 거를 끌고 와가지고 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실에 있어서 아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헌재 이러죠. 제가 그 헌재와 특검과 그다음에 일반 검찰과 그다음에 JTBC의 문제가 뭔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거 탄핵 결정 호도하는 것이다라면서 얘기하는데 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상한 의원 한 명 나와가지고 당시에 국민 80%가 탄핵에 찬성을 했고 국민 92%가 탄핵 인용에 승복을 했는데 얘기했는데 그럼 국민 이 92%가 반체제 인사라는 건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80% 탄핵 찬성? 국민 80%가 그때 다 속은 거예요.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진실이라는 게 뭐 어떻게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국민 92%가 탄핵 인용에 승복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다고? 네, 맞아요. 국민 92%가 당시에는 다 속은 거예요. 좀 세게 표현할 거예요. 바보같이. 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검찰 대법원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냐? 다 잘못됐어요. 검찰 대법원 그다음에
헌재 다 잘못됐습니다. 특히 헌재의 문제를 파고들겠습니다. 일단 절차의 문제부터 보죠.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는 김문수 장관 후보가 이번에 쏘아 올린 공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게 대한민국에 지금 금기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소신 발언함으로써 이게 지금 재점화가 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실체를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절차의 문제. 헌법 65조 1항에 따르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켰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무죄. 떴어요. 그다음에 강요를 했다. 강요죄 무죄가 됐어요. 기밀을 유출했다. 그거는 유죄를 대법원에서 받긴 했지만은 그 기밀로 취급받는 게 아닙니다. 다 그냥 시중에 떠도는 것들이 인터넷 기사. 기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로 엮어놓은 건데 제3자 뇌물죄도 묵시적 청탁. 제3자 뇌물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딴 식의 논리로 한 거거든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죄목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무죄로 봄이 합당하고 무죄로 판결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 시발점이 뭡니까? JTBC 태블릿인데 JTBC 태블릿 자체가 사기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다 위법으로 다 나중에 유죄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고 유죄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이 다 드러났는데 진실이. 근데 이거는 과정 자체가 썩었다라는 거예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다 그게 진실로 드러나고 판결이 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자격이 상실되는 게 맞다라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게 맞는 건데 2016년 12월 3일에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어서 2016년 12월 9일에 가결이 됐어요. 6일 만에. 법적인 절차 하나도 밟지 않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를 봅시다. 닉슨 같은 경우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사람인데 72년 6월 12일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상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얼마 동안 조사했다? 1년간 조사한 거예요. 1년간. 이 73년 2월 7일부터 1년간 상원에서 사실규명을 위해서 조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국회에서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냥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6일 만에. 여기는 조사를 얼마간 했다? 1년간 했다. 그다음에 미국은 그다음에 하원에서 법사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부여해서 6개월 동안 추가 조사를 했다. 즉 1년 6개월 동안 조사를 하는데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닉슨은 표결 전에 사임을 하긴 했지만 1년 6개월이나 조사를 기간을 가졌는데 우리는 뭐 한다고 6일 만에 탄핵을 결정한 거예요. 국회에서. 절차를 다 무시했다라는 거죠. 보편적인 절차도 무시했고 우리나라 헌법의 조건도 무시한 절차였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헌재에서 3개월 만에 탄핵을 인용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 과정을 갔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럼 3개월 만에 탄핵안을 인용을 한 헌재는 무슨 잘못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 의결서 보면은 21개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언론 기사가 15개. 검찰 공소장 2개. 나머지는 대법원 판결문 대통령 대금융 담화문. 그러니까 아주 증거가 불충분한 시작이었다는 거죠. 헌재 탄핵 결정문에서도 심지어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기재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추 사유가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제하고 있어요. 헌재 판사들도 재판관들도 본인들도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소추 의결서 내용을 보면 헌법을 위배했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탄핵시켰냐?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 이중환 변호사가 이 변론 때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언론 기사는 전부 다 부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주심 재판관 강일원 당시에 헌재 재판관이 뭐라 얘기했냐면은 언론 기사의 내용 자체를 부정하더라도 그런 언론 기사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거 개변입니다. 언론 기사의 내용 자체를 부인하더라도 부정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게 섞여 있더라도 기사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언론 기사의 존재가 진실의 존재를 의미합니까? 언론 기사의 존재가 진실의 존재를 의미하지 않아요. 담보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6일 만에 통과시킨 그 탄핵안에는 증거 자료랍시고 21개 참고 자료를 넣었는데 거기 다 찌라시 같은 거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재판관들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 즉 검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검찰 수사 내용을 헌법재판관이 요청을 해서 송부받을 수 없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왜 그러지 않습니까? 선입견을 갖고 고위 공직자를 탄핵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 법정에서 다 드러나고 판결이 나고 그다음에 판단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했다? 2016년 12월 15일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6일 뒤에 특검과 검찰의 최소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헌재 자체가 절차를 어긴 거예요. 근데 뭐 헌재 거리고 있어요, 이 아저씨 지금 이게.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주변에 이런 걸로 시비 거는 분들 있으면은 많이들 가만히 있지 말고 다 뭐라고 해주십시오. 이거는 진실의 싸움입니다. 법치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 생명이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헌재 변명이 뭐냐면은 재판은 끝났고 특검 시작 전이라 괜찮다.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건네받는 거 괜찮다고 변명을 내세우면서 재판은 끝났고 특검 시작 전이라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짓말로 판명되었습니다. 당시 재판은 진행 중이었고 특검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 중이었고 검찰이 수사를 개시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상한 변명을 했다라고. 그죠? 특검 시작 전이라 괜찮다. 재판은 끝났다고 하는데 당시 최서원 씨 관련된 재판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왜 이랬을까? 간단합니다. 헌재 때법에 진 거예요.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겠다. 헌재가 만약에 탄핵을 인용 안 하면은 국민 혁명밖에 없다. 문재인이 당시 그런 쓰레기 같은 그 소리를 짓거렸고 언론이 떠들고 겁박을 하니 그거 넘어간 거예요. 헌재 최종 결정문을 보면은 대통령 파면 결정에 이르는 판단 근거 별도로 적시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탄핵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에 죄목들을 나열하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별도로 적시를 안 했다고. 왜? 다 짜집기 자료를 그냥 인용을 했으니까. 당시에 박용수 특검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박용수 특검은 지금 그 포르쉐 받고 그 가짜 수산업자한테 돈 받아가지고 지금 그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죠? 1심에서 유죄 떴습니다. 그런 인간이 뭔 특검이고? 그런데 당시에 특검이 고영태 녹취록에 2,000개를 증거로서 제출 안 했습니다. 알고도 안 했어요. 고영태는 참고로 최서원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사람인데 내가 뭐 대통령의 의상실을 운영했다라든지 또는 최서원 씨가 대통령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다라는 거 그 나발을 본 주체가 고영태인데 근데 그 인간의 녹취록 2,000개를 특검이 알고도 제출 안 했어요. 근데 그 녹취록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문체부의 이권을 우리가 가져가자. 최소원을 활용해서 K스포츠 재단을 우리가 장악해서 돈을 뜯어먹자. 그다음에 편익을 취해야 되는데 최서원이 반대해서 지금 돈을 못 뜯어내고 있다. 국정농단 게이트 잘 안 되니까 최서원을 협박하자. 너 우리한테 돈 안 주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엮어서 탄핵 게이트 열 거니까 알아서 해라. 라는 내용이 다 녹취록에 있는데 그거 2,000개 특검이 알고도 제출 안 했습니다. 헌재는 2월 21일에 고영태의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게 법치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JTBC의 태블릿과 고용태의 위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증거로 채택을 해야 이게 기획탄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태블릿은 최서원 씨가 쓰지 않았다. 쓴 걸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재판 때 국가수배 포렌식 결과가 그랬죠. 그죠? 게다가 태블릿에는 문서 편집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JTBC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 연설문 꽂혔다. 최서원이 썼다. 근데 포렌식은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증거로 채택을 안 하는 거예요. 헌재가. 편향됐다는 거거든. 이미 정답을 찍어놓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고영태의 이런 쓰레기 같은 녹취록을 그 특검은 알고도 제출 안 했어. 헌재. 근데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거 녹취록 문제 있는 거 발견됐으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완전히 기획탄핵으로 봐야 됩니다. 라고 변호인단이 증거 제출을 하니까 받아달라고 하니까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편향된 헌재인데 어디 권위랍시고 헌재를 인용하고 헌재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김문수 장관을 혼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거는 국힘의원들이 다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싸움이 더욱더 거칠어질 거거든요. 결국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죄 무죄, 강요죄 무죄가 떴습니다. 게다가 기밀유체는 유죄로 떴지만 무죄로 보면 맞아요. 법 전문가들, 판사 출신들 이런 분들이 기고문 쓰고 책 쓴 거 다 읽어보면은 기밀 유출로 절대로 볼 수 없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밀이 아니니까.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안종범 수석과 그 다음에 기타 그 행정관들이 공용 이메일로 공유하던 것들이 유출이 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전부 다 대통령이 연설하는 데 필요한 공적인 자료들이었고. 쉽게 말하면 우리 단톡방에 사진 동영상 올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기사 올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기밀입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제3자 뇌물죄로 집어넣었죠. 근데 지적 청탁과 수수와 강요의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시적 청탁이면 그 어떤 전현직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있죠?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왜? 대통령 권위를 활용해서 제3자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그러면 안 걸릴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문다희부터 집어넣어라. 김정숙부터 집어넣어라. 노무현의 가족들 다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국회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발의를 하면서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한테 재단 출연을 가동 강요했다.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내라고 강요를 했고 그 돈을 박근혜 대통령이 취했다. 그걸로 국회가 당시에 탄핵 드라이브를 건 거거든요.
근데 진실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죠. 문화예술을 증진시키겠다. 그러면은 돈이 많이 필요한데 나라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민간도 자발적으로 민간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워딩을 안종범 수석한테 한 거예요. 그 안종범 수석이 정경련과 협력을 하는 거죠. 그럼 정경련이 내가 대기업들이랑 친하니까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취지를 설명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뭐 올림픽에도 뭐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영화도 뭐 수상을 많이 받아야 되고 뭐 체육도 잘해야 되고 그런 취지를 쫙 얘기하면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스폰서가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취지를 보고 정경련이 주도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무슨 이게 강요입니까? 그러니까 강요체가 성립이 안 되지. 그래 따지면 김대중 노무현도 다 감옥 가야 된다. 김대중은 대북 비료 보내기 사업으로 대한적십자 통해서 기업들로부터 100억을 모금했고요. 노무현 같은 경우는 정경련 산하의 중소기업 협력센터를 설치했고요. 삼성, 현대 등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215억을 모금을 했어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 지갑으로 활용된 재단이라면 그 모금액이 일부가 또는 전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모금의 774억 중에 96%가 750억이 그대로 보존되었고 탄핵당할 시점에 쓰인 돈은 그마저도 쓰인 돈은 전부 다 재단 사업 관련된 지출로 다 확인됐어요. 금융 내역이. 그러면 도대체 뭘 받았다는 겁니까? 뭘 받도록 강요를 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 현재는 태블릿 PC 증거를 채택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태블릿 PC를 증거로 채택했다가 이게 기획탄핵인 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거부한 거 아닙니까? 언제가? 나중에 실제로 태블릿은 가짜로 판별이 났고 괜히 저거 증거로 채택했다가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쓴 흔적이 없다라는데 그럼 그다음 그 결과는 그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논리적 추론은 뭡니까? 그럼 이거 도대체 누가 최서원 씨가 쓴 걸로 지금 이걸 위장을 하고 속이고 있냐? 이거 기획된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될 게 뻔하니까 태블릿 PC를 증거로 채택 안 한 거예요. 이 중요한 거를. 당시에 12월 9일에 제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다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그 전날에 JTBC 방송을 봅시다. JTBC의 심수미 언론인이 기자가 손석희한테 뭐라 얘기했냐면은 참 이 표정도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하도 많이 고쳐서 태블릿 PC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날에 탄핵당했습니다. 이러고 탄핵됐는데 진실은 뭡니까? 국과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감정의뢰 회보를 보면은 무슨 결과죠? 태블릿 PC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목록을 분석한 결과 문서 작성 및 수정 저장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발견되지 않음. 문서 편집이 불가능하다니까? 그 다음에 네이버 오피스, 구글 네피스 등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문서 작성 및 수정 저장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게 있지만 해당 사이트의 접속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이력은 발견되지 않음. 그러니까 이거를 최서원 씨가 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수정 기능도 없는데 최서원 씨가 썼고 수정했다고 거짓말한 인간이 JTBC에 나와가지고 손석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태블릿을 최서원 씨가 받았고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다 지시를 내렸다. 아주 중요한 매개체로서 이게 활용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증거로 채택을 안 해. 게다가 이걸로 거짓말한 인간들 책임집니까? 감옥 가야 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청문회에 불려 나와야 되는 거는 김문수 장관 후보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청문회에 불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심수미 기자 올해 여기자상 받은 거 아십니까? 나라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얼마나 지금 비정상적이 돼 있는 거예요. 청문회에 불려 나와야 되는 인간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감옥 가야 될 사람은 바깥에서 잘 살고 감옥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감옥 가고 말이죠. 진실을 떠들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 진실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말이지. 게다가 당시에 박근혜에서 탄핵시킬 때 최서원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 대통령이 부적절한 관계고 뭐 무시기 그걸로 또 난리가 난 거야 나라가. 하여튼 거짓말에 잘 속아. 그래서 우종찬 기자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데 이게 왜 권위가 있게 된 정보가 됐냐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서원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 관계가 월간 중앙의 윤석진 기자라는 사람이 그 소스는 과거부터 있었고 중앙정보부도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라면서 이게 갑자기 신뢰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소스가. 근데 우종찬 기자가 의심이 돼서 그 월간 중앙 윤석진 기자를 찾아내서 2021년 2월 9일에 드디어 접선에 성공해서 물어봤어요. 그 소스 진짜냐. 근데 충격적이게도 윤석진 기자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중앙정보부 문건은 없습니다. 최태민 기사는 한 단체에 부탁을 받고 썼습니다. 경악할 만한 거예요 이게. 국민 80%, 국민 92% 애들이 지죠. 그죠? 국민 80%가 바보같이 다 속았다니까. 검찰의 문제입니다. 2017년 3월 27일에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그 청구한 내용을 보면은 영장에 보면 증거 목록 60%가 언론에 의혹 보도입니다.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뭐 세월호 때 뭐 비아그라를 먹었고 뭘 받았고 뭘 강요했고 뭐 다 의혹이에요.
이런 걸로 검찰이 그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이게 그 정상적인 검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재판보도 보다 못해가지고 검찰을 향해서 증거 목록에 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많냐? 무죄 제기할 정도예요. 참 뭐 말씀드릴 게 많은데 뭐 공무상 기밀 유출이라고 이제 엮었잖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을 보세요. 검찰이 증거 인멸한 그 정황이 있습니다.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서원 씨가 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갖다 바쳤다. 뭐 그걸로 또 언론에 당시에 난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서원 씨가 쓴 게 아니에요. 태블릿에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검찰이 근데 그거를 썼다고 밀어붙이다가 불리해지니까 그거를 증거 인멸한 거예요. 이 날짜를 보면은 드레스덴 연설문이 그 공용 메일을 통해서 공유된 날짜는 2014년 3월 27일인데 근데 그 검찰이 목록을 쫙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 씨에게 줬다. 근데 2013년 5월 12일에 있었던 어떤 137페이지에 있는 자료와 138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있는데 그 사이 날짜에 있어야 되는 드레스덴 연설문에 대한 내용은 까맣게 칠해놓은 거예요. 증거 목록 중에 불리한 거는 지워놨다고 검찰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통탄할 노릇이야. JTBC의 증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었다라고. 당시 검찰이 그랬잖아요. 뭘 과학적으로 증명된 포렌식이 아니라는데. 고영태 지금 최상병 사건 중심에 김규현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당시에도 이 사건 중심에 고영태가 있었습니다. 최서원 씨와 대통령이 부적절한 관계고 뭐 돈을 어떻게 했고 다 거짓말하잖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했다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이 쓸만한 의상실을 운영을 하다가 초기에 망했습니다. 그 뒤에 들어간 건 없고 그다음에 고영태는 대통령을 위한 의상을 30벌을 제작했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국회에 나와서는 100벌을 만들었다. 오락가락이 거짓말쟁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검찰이 증거 채택 안 한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기획 탄핵이라는 소스는 다 거부합니다. 헌재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태블릿 증거 채택 안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가짜로 판별을 났죠. 근데 가짜인데 진실을 우겨. 그 다음에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6년 8월 19일에 이성한이라는 사람이랑 고영태라는 사람이 짜고 최서원 씨로부터 돈을 뜯어내자. 최서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 맞으니까. 근데 최서원 씨가 계속해서 부탁을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한 SUV에 탄 채로 한강 둔치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세 사람이 이성한, 고영태, 최서원 씨가. 근데 2016년 8월 19일에 이성한과 고영태가 최서원 씨한테 이런 걸 요구합니다. 이성한이 한미약품의 채권이 30억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 한미약품으로 받을 돈이 30억이 있는데 이거를 최서원 당신이 이 대통령 정부에 연줄이 닿으니까 해결을 좀 해달라.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이 5억을 든다. 이 정도 해결해주면은 뭐 또 뭘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근데 최서원 씨가 거절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고영태와 이성한 같은 경우는 왜 최서원 씨한테 계속해서 금품을 뜯어낼 수 있도록 금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서원 씨한테 기댔냐면은 이성한, 고영태 둘 다 당시에는 채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특히 고영태 같은 경우에는 이성한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면은 정치력이 필요한데 정치력을 위해서 최서원 씨를 활용해야 되고 떡고물이 떨어지면 둘이 나눠 갖는 식으로 작당 모의를 하다가 최서원 씨가 거부를 하니까 최서원 씨를 협박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의 사이를 부풀리게 된 게 바로 사건의 전말입니다. 고영태는 당시에 주식 사기로 경찰 조사 받는 중이었고요. 경기도 모처에서 불법 경마장을 운영하다가 빚더미에 앉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돈을 뜯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기꾼이 사기꾼. 근데 류상영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 날의 당일에 최서원 씨의 운전기사였는데 당시에 이 대화 내용을 다 전해 들었고 그다음에 이성한과 고영태의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검찰한테 넘겼습니다. 특히 이성한이 자필로 고영태한테 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같이 해주면 돈을 나눠주겠다 내용이 담겨있는 A4 2장짜리 서류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용성진 검사한테 제출했으나 검사는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거 다 뺀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죠. 국민들이 그럼 틀렸다는 거냐? 다 틀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이 틀렸다는 거냐? 검찰 편향됐습니다. 헌재가 틀렸다는 거 헌재 틀렸습니다. 절차와 과정과 이런 걸 다 어기고 편향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용기 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80% 헌재 이런 거를 끌고 오면은 그게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의 산으로 진실의 실체를 걷어내면은 거짓의 산을 걷어내고 진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진실이 가리키는 방향은 정반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부족하고 이제는 지나갔다 그러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러고 이준석 같이 덜 떨어진 이런 뭐 어디서 정치를 배웠는지 족복 없는 이런 인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금도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짓거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활기를 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옛날 일이니까 넘어가자. 옛날 일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규정하고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숨은 권력 집단의 전말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대한민국 정치를 할 수 있고 이걸 알아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있고 이걸 알아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고
권력 있는 자들과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법치 기둥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정말 나쁜 선례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정치인인 거예요. 그게 참된 지도자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굽히지 않은 김문수 장관 후보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얼마 만에 이런 소신 있는 사람 보는지 모르겠어요. 샤인튜브님 후원 감사합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역사관을 건드립니다. 1919년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 맞는 말이죠. 뭔 나라가 있습니까? 이때 나라가 있으면 뭐 외교를 우리 마음대로 했겠지. 근데 왜 외교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데? 왜 여러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와 이런 국가들을 왜 국가로 인정 안 하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죠?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이것도 JTBC야. JTBC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지금도 최상병 사건으로 또 나발을 불죠. 이게 똑같은 거거든. 제가 왜 특검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특검 게이트가 열리잖아요. 고영태 같은 사기꾼이 또 나타나요.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 애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다음에 그 공포에 휩쓸려서 위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럼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 보고 제가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제3자건 나발이건 간에 제3자건 4자건 6자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게이트가 열리게 되는 순간 위증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한 트럭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그때 뭐 칼을 들었으니까 이거를 뭐 재탕을 하려는 건지 그래서 제가 더 의심이 간다는 거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 어쨌든 오늘 한동훈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자면 당시에 홍석현 회장이 JTBC 회장이었죠. 2017년, 2016년 탄핵 전국 때 지금도 회장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뭐냐면은 대통령 한번 해먹고 싶다 이거거든. 중앙일보의 노선이 뭔지 아십니까? JTBC의 노선이 뭔지 아세요? 이재명도 가끔 까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리셋 코리아. 홍석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만든 단체가 뭡니까? 리셋 코리아죠. 그게 뭐냐면 좌도 싫고 우도 싫고 이 대한민국은 중앙일보 이름 그대로 중도 노선으로 간다. 경제 논리는 보수 쪽에서 취하고 그러면서도 젠더와 사회 정책과 이런 것들은 좌빨스러운 것들은 또 취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걸 융합시키는 게 새로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글로벌리스트들 만나러 잘 다니죠. 그죠? 홍석현 회장. 그러니까 뭐 그런 아젠다도 흡수해가지고 기후변화와 이런 거 다 짬뽕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 리셋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출마 준비하다가 무산이 됐지만 지금도 똑같은 심산 아니겠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을 최상병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똑같은 거거든 지금 논리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잘 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하면 권력 굉장히 강해집니다. 세계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좌빨들은 좌빨대로 쿠데타 일으켜서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같은 되지도 않는 이런 그 집단도 정치 집단도 대통령 흔들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이 나라는 더 이상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수 과도 집단들의 기획에 따라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는 거는. 어쨌든 이런 배우를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제주 4.3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재헌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 제주 4.3 폭동이다라고 강연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 제주 4.3은 폭동이다. 이거를 두고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이 막 거품을 물면서 이거 뭡니까 이거 막 물어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참 고마운 게 그냥 진실을 얘기합니다. 희생자 유족에게 사과하지만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월 10일 재헌국회 의원 선출을 거부해서 200명 뽑기로 한 것을 제주도에서 2명을 못 뽑았다. 맞는 말이죠. 당시에는 5월 10일 재헌국회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 200명을 뽑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뽑고 나라를 건국하는 48년의 그 건국 과정이 그렇잖아요. 그죠? 5월부터 8월까지. 그런데 제주에서는 4.3 폭동이 일어나면서 선거관리위원들이랑 그 후보자들을 다 납치하고 죽이고 이래가지고 선거를 못했어요. 제주도에서는. 그러니까 2명을 못 뽑았다. 건국 자체를 부정한 폭동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가지고 참 대단하다. 이거 뭐 긴장하는 여력이 없어. 그냥 그게 폭동이라고. 그냥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좌파들 필살기 있죠. 그죠? 진실로 받아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진짜 대단하시네요. 생각보다 더 대단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죠? 대단하지. 대단하죠. 장관 후보. 김문수 후보 대단하죠.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말고 그럼 왜 폭동이 아닌지를 얘기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이어서 이 진보당 의원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5월 10일 재헌국회 선거는 부정선거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3.15 부정선거 말고 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선거가 부정선거래. 근거는 저는요 많은 역사책을 봤지만 좌파 역사책들도 봤지만 서중석 교수, 강만길 교수, 강준만 교수 책도 다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5월 10일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말은 없어요. 뭐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그 소설 도대체? 뭐 북한 자료 역시?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5월 10일 선거는 유엔에 의한 자유선거 부정선거가 아니다.
당시에는 유엔 참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유선거잖아요. 오히려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산 폭도들이 날뛰어서 전국적으로 폭동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대구부터 전라도, 제주도 이런데 제주 4.3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폭도들이 일어나서 선거를 방해했다고. 방화, 파괴, 인사납치. 그 손세일 그 박사가 쓴 김구와 이승만이라는 책에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유엔 선거 감시위원단이 와 있고 민간에서 향보단을 꾸려가지고 선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막아내서 자유선거, 투명한 선거를 했습니다. 그게 5월 10일 선거에 의인데 뭐 부정선거 같은 얘기를 북한에서 그래 가르칩니까? 그 다음에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는요 진보당 의원이 국회에 앉아있는 게 더 대단하다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을 정복시키려 하는 그 정당의 그 명맥을 이어받는 정당 이어 앉아가지고 그 자체가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흥분해가지고 공산폭동이란 말이에요. 제주 4.3은. 와,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진학 과정에서 많은 양민들이 희생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사죄해야 한다. 하지만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제주 4.3은 폭동이 맞다. 제주 4.3은 폭동으로 시작된 게 맞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게 제주 4.3을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공통된 결론입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제주 4.3을 워낙 여러 번 강의했기 때문에 설민석 비판, 황현필 비판을 통해서 제가 제주 4.3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구체적으로 제가 쫙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오늘은 중요한 것만 제주 4.3이 왜 폭동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4.3 진실 규명을 위한 도민연대에서 발간한 도민보고서 제주 4.3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주 4.3이 폭동 및 반란인 이유를 딱 써놨어요. 남로당 제주도당 당시에 박헌영이 만든 공산당이 뭡니까? 그 남조선에 뿌리 내린 그 정당이 뭡니까? 남로당이죠, 그죠? 근데 그 남로당의 제주도 지부가 남로당 제주도당이에요. 남로당 제주도당이 48년부터 57년까지 양민을 1756명을 살해를 했고 5월 10일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도 전역에서 봉기를 일으켰고 그 주도자는 공산주의자 김달삼이며 그거를 일으킨 김달삼은 그 이후에 제주도민의 5만 2천 명 이상의 투표지를 갖고 월북을 했고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거는 제주 4.3은 폭동 및 반란이 맞아요. 뭐가 폭동입니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무장대를 꾸려서 무력적으로 뭔가를 파괴하는 행위가 폭동 및 반란 아닙니까? 이 목적이 뭐라고? 제주도민들의 투표지를 다 갖고 북한 정권에 가서 당시에는 건국 전이었으니까 4월 달에는 그 전에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지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의 표를 갖고 튀었는데 제주도에서 먼저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다 갖고 오십시오. 언제든지 30분 전에만 전화 주시면 바로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4.3의 발단이 폭동이 아니라는 근거를 댈 수 있으면 다듬으십시오. 백대일이 됐든 김어준이 사회를 보든 손석희가 사회를 보든 30분 전에 문자 주면 바로 토론해 나갑니다. 주동자 이덕구 제주인민해방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10월 24일에 구체적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했어요. 이게 폭동이지 반란이지. 그럼 그걸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걸 인정해줘도. 근데 하지만 양민인 것처럼 위장한 폭도들도 있었고 그거를 가려내는 게 역사의 무대인데 왜 이거를 정치권으로 끌고 와서 뭐 폭동이라는 단어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주 4.3의 주동자 김달삼, 안세훈, 강규찬, 고진희 이런 사람들은요. 제주 4.3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고 북한으로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 실력을 키워서 북한이 남침을 할 때 6.25 때 같이 내려온 반역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제주도민들은 불쌍하게도 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도 있고 정말 어거지로 딸려 들어가서 중산간지대에서 희생된 사람들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역사적 진실이에요. 제주도민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당시에 남로당 제주도당은 북한 인민군이 상륙하면 합세하여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했기 때문에 이거를 진압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제주 4.3의 주동자도 본인의 책에서 인정을 했어요. 제주 4.3의 주동자 김봉현은 제주 4.3 이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들이 기분 나쁘다고 진실이 은폐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기분 나쁘다고 어떤 사람들이 상처받는다고 역사적 진실이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가담한 공산주의자들이 버젓이 있는데 이런 공산주의자들도 희생자로 둔갑시켜서 무조건 희생자로 받아줬던 게 DJ와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인 행보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더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가 실추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5월 10일 전국에서 재헌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걸 방해하기 위한 반란이 맞다. 왜? 지도를 보십시오. 4.3 사건 당시에 제주 전역에 있는 경찰서가 일제히 조직적으로 다 털렸는데 이게 반란이 하면 뭐가 반란입니까? 이게 폭동이면 뭐가 폭동이에요? 지서 습격 31개, 소각, 파괴, 경찰관 살해 56명, 부상 23명, 가족 사망 7명, 반동 우익 살해 200명 넘어, 그 다음에 무기 노획, 전선 절단까지.
이게 4월부터 7월까지 있었던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당일에만 한 게 아니고 쭉 했다고. 그럼 하다가 왜 멈췄어요? 미군정이 화력이 밀리니까 멈췄지.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분명하게 제압을 해라. 그래야 대한민국 건국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제압을 한 거죠. 이거 안 막았으면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 뒤에 제주도에서 화력이 딸리니까 48년 10월 달에 여순 반란까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14년대가 반란 일으키고. 이거를 국가폭력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희생은 희생대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당성을 위해서 진압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과 시대적 배경은 또 별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도민보고서에 보면은 48년 초여름경에는 좋기 남로당 제주도당의 세력이 어느 정도로 불어났다고 3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수백 명의 폭도대가 일어났는데 인민 유격대가 일어났는데 왜 3만 명까지 늘어났나? 그거는 바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이 공산 폭도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협박 때문에 끌려간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도 있고. 자세한 거는 제 제주사상 강의 다 보시면 압니다. 어떻게 선동했냐? 선동하던 사람들이. 이 제주사상 관련된 논문을 보면요. 매국 단선 단정. 그러니까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매국적인 행위다. 이거를 반대한다. 그다음에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한 민족 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 식인종과 주구들의 학생 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왜 제주도민들이 왜 선동당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문맹률도 굉장히 높았고 떠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미제는 뭐다? 식인종이다. 그다음에 주구들, 미제 앞잡이에 그 놀아나는 애들은 주구들이다. 매국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자들 학살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거를 막으려면은 제주 4.3을 이렇게 된다. 폭도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담한 겁니다. 4월 3일에 엄청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 좌파 난로당 폭도 400명이 김장하 순경, 즉 경찰 부부를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선우 중태 순경을 총으로 쏴 죽이고 일반인 문영백의 딸 문정자 10살짜리, 문숙자 14살짜리 소녀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고 애월명 구원마을 문기찬, 문창수 씨도 죽였다. 이 외에 셀 수도 없습니다. 자세한 건 제 강의에 다 나와 있고. 폭동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서 습격뿐만 아니고 경찰들 가족들 소녀들까지 다 죽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이 당연히 폭동이죠. 어떤 순경은 목이 잘렸다. 어떤 사람은 복부에 총격을 받고 즉사를 했다. 어떤 순경은 칼과 죽창에 찔리고 목숨을 건졌다. 애월면 지사장 무리또 경감 머리가 톱으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함덕 지사장 강봉현 씨는 죽창으로 난도질 당해서 사망을 했다. 이게 바로 제주 4.3 이후에 있었던 끔찍한 지옥도 같은 풍경입니다. 그럼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과 미군정은 어떻게 활동해야 되죠? 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고 그 중에서는 진짜로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학생으로 가장한 사람들도 있고 그 외 사례가 많은데 제 지난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제주도는 다 도지사부터 제주읍장 각 면장 국방경비대까지 공산주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남로당원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역사는 팩트. 자세한 건 제가 역사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다 넘어가고요. 당시에는 또한 그 제주 사람들의 서름 고문승 씨가 쓴 이 책에 따르면은 북국민학교에서 나온 시위 행렬 두 갈래로 나뉘어서 붉은 완장을 두른 채로 부녀 동맹원들은 플랜카드를 흔들고 길거리는 밤이 구호가 적힌 삐라가 뿌려져 적기가 울려 퍼졌다. 제주 4.3이 일어나기 전에 47년에 3.1 제주 4.3 일어나기 전에 제주도에서 3.1 운동 기념회가 있었어요. 47년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시위를 했는데 이것도 평화 시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당시 시위 행렬 모습이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근데 이것도 설민석을 비롯한 좌파 이 역사 강사들은 이거를 평화 시위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주 4.3 일어나기 전부터 제주도는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민 성향이 외지인을 혐오하고 작용화된 성향이 있었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구호를 외쳤고 어떤 구호에 따라다녔나. 붉은 완장을 두른 리더들이 있었고 반미구호를 외쳤고 이런 삐라가 뿌려지고 적기가 그러니까 공산주의 찬양가가 울려 퍼졌다. 당시에는. 이 역사적인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아픔까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논문도 있는데 스샷 제가 이제 찍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3.1 운동, 제주 4.3 1년 전에 있었던 평화 시위로 알려진 것도 주도자들이 사실은 북한 정권 수립에 보탬을 하기 위해서 일으킨 거다. 가담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로당 문건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이나 말하면 안 됩니까? 그다음에 당시 폭도들이 썼었던 무기 보십시오. 일본도까지 있습니다. 이거 외면할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발간한 제주 4.3 진상보고서에 이게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뉴라이트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끌려가서 죽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 사진에 그죠? 학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벌 때 끌려가는 학생. 저는 그냥 근데 이런 분들이 다 그냥 학생이었을까? 의문 제기합니다. 왜? 한 목격자의 증언을 보십시오. 끌려갔다.
무장대 이와 같은 그래서 사상 교육을 받았다. 근데 이와 같은 교육에는 무장한 유격대가 직접 주도하고 연사로 등장하는 인물로는 당시 화북 2구에 거주하는 제주 여자 중학교 학생 김땡땡이었다. 그녀는 뭘 입고 있었다. 교복을 입고 나와 열변을 토했다. 유격대의 주도자는 이욱행이었다. 그는 50선거 당시 주민들을 산으로 몰아갔던 화북 1구 출신이며 학생복에 오현 중학교 모자를 쓰고 대검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제주 4.3을 학생이라고 해서 제주 4.3을 그냥 민간인 복장을 입은 채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해서 민간인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주 4.3은 제가 지난 강의를 다 디테일하게 했기 때문에 궁금한 분들은 과거로 가서 다 보시면 되고요. 그라운드시 제주 4.3 하면 몇 개가 뜹니다. 제주 4.3은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공산 폭동 맞아요. 근데 그 수단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소녀까지 다 죽이고 톱으로 머리를 썰고 거꾸로 매달고 일본도로 쳐 죽이고 끌고 가고 생매장하고 그 지옥도를 경험한 가족들이 서북 청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경찰단이 들어오고 미군정이 진압에 나섰죠. 근데 피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학생인지 공산주의자인지 뭔지 일반 노인인지 공산주의자인지 구분이 안 가. 그걸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무고한 그 피해도 있었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진짜 공산주의자고 아닌지는 우리가 정치적인 걸 걷어내고 오직 진실 추구를 원하는 역사 학계에서 이게 담론이 형성돼야지. 이거를 하지 마라 해라. 이거 정치권이 나서면은 오히려 이 사건이 변질이 되고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이 희생자로 둔갑이 되면서 오히려 희생자들의 명예가 실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게 바로 정치적으로 접근한 게 김대중과 노무현의 그 진상보고서 프로젝트고. 그래서 제주 도민들이 결성되어서 안 된다. 불량 위패가 너무 많다. 공산주의자인데 왜 희생자가 되었냐 이 사람들. 그 불량 위패에 대한 시비가 아직도 걸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불량 위패로서 누가 정말로 공산주의자인데 희생자로 둔갑이 됐는지 그 진실을 가려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이. 무고한 희생자를 가리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최종 결론 제주 4.3 세월호 탄핵 노란봉투법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신용복의 문제점 역사 정치 철학 법에 대한 해석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금기시 되어 왔던 정치적 올라감에 갇혀있는 민주당이 만든 전체주의 시스템 속에서 제시해놓은 진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조리 판도라 상자를 열듯이 모든 것들을 꺼냈고 민주당이 그걸 꺼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나는 그것과 타협할 수 없다고 꼿꼿한 모습을 보인 김문수 장관 후보.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정말 역사는 당대에 의인이 있었고 당대에 떳떳하게 진실을 마주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앞으로 좌빨들이 어떤 공격을 하든 간에 제가 다 도와주고 디펜스를 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